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상이 집약된 상징이죠. 그래서 애국심을 표현할 때 이 국기를 강조하곤 하는데요. 네, 최근 북한의 각종 행사 보도에서는 북한 국기로 도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공기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공기를 새긴 옷을 입은 사람도 많이 눈에 띈다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매체들은 요즘 앞다퉈 북한 국기, 인공기가 그려진 옷이 유행하고 있다고 선전하는데요. 소년단 야영소들에서 학생 소년들의 올해 첫끼 야영이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년단의 야영소 입소 소식을 보면 반팔 티셔츠부터 긴팔 후드티까지 학생들이 저마다 인공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공기 셔츠를 입은 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전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 공연에서는 인공기 셔츠를 입은 사람들 영상이 수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셔츠가 별로 없었나요? 네, 지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북한 응원단은 현수막 속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비에 젖는다며 현수막을 회수했었는데요. 네,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장관 영상이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주장을 신성시해왔습니다. 인공기도 마찬가지여서 티셔츠에 새겨 넣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약 3년 전부터 북한 매체에 인공기 티셔츠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성도 좋고 또 나리움 도안도 청년들이 구미에 맞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엔 TV를 켜면 보인다고 할 만큼 자주 나옵니다. 네, 인공기 셔츠가 이젠 일상화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인민보건체조 영상, 노래 편집물을 비롯한 각종 특집물과 보도 영상 곳곳에서도 인공기를 새긴 옷이 등장합니다. 금강산에 20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보면 평양뿐 아니라 함경남도, 황해남도 등 곳곳에서 인공기 셔츠가 생산돼 판매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평양 선교 편집 공장 한 곳에서 제작되는 인공기 셔츠만 따져도 디자인이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인공기 셔츠를 독려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때문일까요? 노동신문은 국기 등 국가 상징을 신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인공기 셔츠를 애국심과 결부시키는 별도 영상을 제작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기가 새겨진 옷을 즐겨 입으며 국민적 의무를 다해갈 결의를 다진다. 여러 나라에서 일반화된 국기의 패션 아이템화를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젊은 층의 결속을 도모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또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전 방식으로 안 된다라는 근제의식은 북한 지도부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양한 형태를 나름대로 북한이 시도해보고 있다. 작년 국방발전 전람회에선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가 등장했었는데요. 이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얼마 전 이른바 백두산 혈통을 선전하는 내용의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백두산과 관련된 행보를 담았다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요? 네, 3대의 모습을 화보집에 실었는데 부부가 함께 나온 사진은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유일했습니다. 보시는 건 평양 출판사가 발간한 백두산을 노래한다라는 제목의 화첩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칭송하는 시와 선전화,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백두산 개울가에 다정히 앉아있는 모습과 백두산 등정 도중 함께 모닥불을 쬐는 사진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인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 공식 석상에 부인을 대동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 부인 김정숙의 경우는 빨치산 대원들과 함께 있는 선전화만 실리고 사진은 없었는데요. 일각에선 실사 사진이 적기도 하지만 3대 중 김정일만 부인이 실리지 않은 것보다 김정은 부인만 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체제와는 다른 아주 일반적이고 보통 국가에서의 지도자 부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백두산을 난관 극복의 상징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이번 화첩에서도 3대의 업적을 열거하며 주체혁명 위협을 기어이 완성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에 대한 입장도 나왔죠. 네, 북한 국방성은 담화를 통해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근거 없이 모략설을 퍼뜨리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은 거군요. 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로켓 등 수백만 발의 탄약 구매를 추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런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유엔 총회 기관을 활용해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설이 미국의 악의적인 대북 적대 정책에 있음을 확산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지지하지만 군사적으로 엮이는 건 피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해도 곡창지대에서 농경지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쌀 한 톨, 옥수수 한 알까지 긁어 모아야 한다며 식량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양 서쪽 김일성 생가 인근 만경대구역 협동농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 유럽의 센티넬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대동강과 맞닿은 논 주변에 거뭇거뭇한 얼룩이 보입니다.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가 이 얼룩을 분석해봤더니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곳이거나 아예 농지가 훼손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들이 폭넓게 관찰됐습니다. 9월 중순이면은 논에 벼가 꽉 차 있어가지고 녹색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한창 벼가 지금 물이 익어갈 시기인데 그러면은 녹색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흑색이죠. 논볼 색깔이죠. 논이 패였다는 거고요. 북한에서도 가장 시설이 좋고 투자가 잘 된 만경대구역의 농장조차 농지 훼손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황해북도 음파군, 봄 가뭄이 특히 심해 마른 논에 늦은 모내기를 했던 이곳엔 여름 폭우까지 겹쳐 농경지 피해가 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올 여름 침수 피해가 심했던 황해북도 사리원시, 그리고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도 군데군데 농경지 훼손이 관측됩니다. 모내기가 올해 많이 늦어졌거든요.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모내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벼가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활착이 돼가지고 딱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평양 인근과 평안 남도, 황해 남북도의 지점 4곳, 농경지 21만 헥타르를 분석해봤더니 농경지 훼손과 생육 부진을 합쳐 약 30%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내기철 가뭄에 때맞춰 코로나와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돼 인력 동원이 어려웠고 밀 보리 수확철인 6월에는 때이른 장마가, 7,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벼와 옥수수마저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미국 CIA는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을 86만 톤으로 발표했는데 이달 들어 농무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21만 톤이 부족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서너 달치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북한 전체 지금 2,600만 명이 하루에 이제 섭취하는 그 곡물이 한 10,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톤 같으면 석 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곡물값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작년 이맘때보다 13.3% 올랐고 한창 수확 중인 옥수수는 65%가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올라갔고 그 쌀에 따라서 모든 이제 물건 가격들이 상승을 하겠죠. 특히 이제 식품 그런 부분들이 다 골고루 상승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빌린 영농 장비 대여료와 비료값 등을 가을에 곡물로 현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훨씬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이제 8기 4차 전원회 이후에 그 농민들의 빚을 탕감을 해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시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농민들의 빚으로 이어질 거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북한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자식의 운명,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촌 지역에서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초과 생산까지 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올해는 볼방지대나 중산간지대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알곡을 정보당 한 톤씩 더 생산하기 위한 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맡은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야 합니다. 간장, 된장, 식초, 술 등 가공식품은 곡물 대신 곡물을 도정할 때 나오는 쌀겨 같은 부산물로 만들 수 있다고 공장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밀, 보리, 옥수수를 탈곡할 때 나오는 부산물까지 모두 긁어 모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력 경쟁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하고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뭐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먹든 가축이 먹든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방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공장, 학교, 타가소 등은 돼지나 토끼, 염소 같은 가축을 자체로 기르고 채소밭이나 양어장도 운영하면서 급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어머스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미기와 영정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키우는데 한 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고기량은 한 1,500kg 정도입니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양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성장이 되면은 쌀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사료를 먹이려면 곡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풀만 먹여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쌀 소비량에. 오랜 대북 제재에 코로나 국경 봉쇄까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수입이 막혔고 국가와 기관, 개인들의 자력갱생도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중국에 이어 제3국에까지 식량 원조를 요청한 건 올해 식량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로 북한 당국자가 우방이 아닌 제3국의 민간단체에 손을 벌린 일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원이나 무역 일꾼들에게 양을 가리지 말고 식량을 확보하라라는 명령이 이미 상반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시정연설에서 농업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을 개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의 사상과 정신력을 강조한 것 외에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단이 딱히 없는 답답함이 읽혀집니다. 쌀이 곧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표어 속에는 민심 이반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려면 식량이 필요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요즘 북한 방송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 바로 청년인데요. 북한에선 14살이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청년동맹이죠. 청년들한테 특별한 주문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동맹,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말인데 북한 청년들한테는 일상인 거죠. 이 나민희 씨도 이 청년동맹 맹원이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도 청년동맹 맹원으로 있었고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왔습니다. 청년동맹 일단 맹원이 되게 되면은 그 맹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이제 간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에 잘 참여를 해야 되고 정치 활동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10월 6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 전에 9월 9일이 북한에서 정권 수립일로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까지도 제가 나가서 무더에 참여를 했었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도 금요일 날마다 생활총화라든가 뭐 이런 정치 활동들에 꼭꼭 참여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은 북한 주요 행사에서 주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경제 활동에서도 주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년은 어쨌든 패기가 넘치고 혈기왕성하고 체력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인력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로 되는 순간에는 항상 이 청년 동맹이 동원되곤 합니다. 청년 동맹의 맹원 수가 한 500만 명 정도니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해당하는 거니까 아주 규모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청년 동맹에 가입하는 그 태어난 해를 따져보면은 1992년생부터 2008년생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 동맹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희진 씨 이제 북한에서 청년 아니네요? 네, 이제 북한으로 치면 직맹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조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회비잖아요. 아까 맹증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맹원이면 뭐 맹비도 낸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청년동맹 가입을 할 때 청년동맹원의 의무 10가지 조항 중에 마지막 조항에 이제 월급의 2%를 항상 청년동맹 맹비로 빠짐없이 이제 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맹비를 내곤 했었는데 완전 새 돈 금방 찍어낸 것 같은 돈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느라고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새도 좀 약간 오래된 돈 내면 헛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충성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새 돈을 사서라도 새 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한 번도 구겨지지 않은 그런 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 항상 이런 궁금증은 있었죠. 네, 북한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청년 동맹. 이 청년 동맹 대회가 따로 열리기도 합니다. 2016년에 열린 청년 동맹 9차 대회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 끝까지 충성 다하는 500만의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차 대회가 23년 만에 열린 거였죠? 그렇죠. 네, 8차 대회가 93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열렸었고요.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했을 때는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2016년에 23년 만에 9차 대회가 열렸던 건데 또 5년 지나서 바로 10차 대회를 열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젊은 나이에 아직 지지 기반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받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청년 동맹과 같은 이러한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굉장히 확고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인 지난해 10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청년 동맹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 때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이 들어갔었다가 2016년에 사회주의가 싹 빠지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5년 만에 다시 바꾸면서 다시 사회주의란 말을 그 청년동맹 이름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지금 북한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비사회주의 문화가 워낙 팽배한 것이 지금 정권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명칭에 사회주의란 말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각종 행사에서 이 청년 세대를 각별히 챙긴다는 이미지가 부각됐었는데요.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100만 자루, 1000만 자루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 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네, 전과 이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챙기는 듯한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TV가 청년절과 관련해서 방송한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뒤떨어졌던 청년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비서동지께서는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졌던 청년들이다라고 할 때는 과거에 일련의 범법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충성하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전과 이력이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과 이력이 있으면 어느 사회나 좀 살아가기 불편하긴 하죠. 근데 북한은 충성심 그리고 신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충성심에서도 매우 낙후한 사람이고 신분 계급에서도 아예 아래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제 뒤떨어졌던 청년이다 하면은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더 나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과 이력이 있는 청년들을 따로 불러서 격려하고 새 출발을 지지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도자를 두렵게 만들려면 법 위에서 지도자의 말이나 명령을 통해서 엄벌에도 처했다가 사면도 했다가 이게 굉장히 지도자의 영도력과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 사실 예를 들어서 탈북을 하다가 붙잡혀서 돌아오게 되면은 아주 엄벌에 처해지지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애민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면을 해주는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어쨌든 전과 이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김정은의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충성심이 고취되고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안에는 청년들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 북한은 청년층의 사상 통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노동신문은 청년들을 자본주의 독소로 오염시키려는 제국주의자 책동이 극에 달했다면서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당 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쪽으로는 청년 사랑을 말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게 좀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어떠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아랍의 봄 이런 것들 보면 아랍권 국가들의 그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같은 게 다 청년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아마도 청년들을 얼르고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의 사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이제 800만의 총폭탄, 300만 소년단과 500만의 청년 동맹이 합쳐서 800만의 총폭탄이 되는데 한마디로 총폭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 교육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을 때 방학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무슨 현행 당정책 학습이요, 뭐 강바닥 푸기 사업이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계속 학교에 불러내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이 또 모이면 뭐 드라마라도 본다던가 뭐 자기네끼리 생각을 얘기한다던가 뭐 좀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게끔 끊임없이 계속 사상 교육을 강화했었습니다. 방금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뭐 정보통신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뭐 한류나 뭐 해외 미디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인데 북한에서 청년들 사상 단속을 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뭐 쉽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목은 청년 교양 보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청년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거든요. 그 조선중앙TV에서 법규 해설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리 보면 외부와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청년들에게 사상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 아주 공격적으로 당국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년 세대들이 이미 자본주의 문화라든가 어느 정도 눈을 떤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식의 강제적인 단속과 법 처벌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혹시 더 반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청년을 대하는 자세, 이런 빡빡한 자세가 과연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거예요. 청년들의 자유를 허용해 주자니 체제가 위협을 받고 그렇다고 사상을 완전히 틀어주자니 청년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고 자유권 규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을 보장해줄 국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유연하게 청년 관련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오니까 어느 나라 영화를 보든 뭐 어떤 옷을 입든 간에 다 제 권리로 보장을 받게 되고 누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청년들의 처지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빨리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은 일생에서 가장 원기왕성한 젊은 시절이죠. 어떤 사회든 청년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이든 남한이든 청년들이 진정으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단 이후 남북의 첫 합의였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온 지 올해로 꼭 50년, 반세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를 기념해서 청년 학생들의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세계적으로 긴장 완화, 대탕트 분위기가 완연했던 1972년. 분단 이후 대립해오던 남북도 극비 회담을 통해 첫 합의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선언한 공동성명을 내놓습니다. 상봉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남북회담을 전담할 정부 기구도 출범해 서울 북악산 자락에 둥지를 들었는데요. 이곳에선 지난 반세기에 걸쳐 모든 남북회담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고 2000년엔 실제 회담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북회담장이 73년에 완공이 됐는데 회담장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경제실무회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남북회담본부로 이름이 바뀐 울창한 숲속에 50년 된 건물. 이곳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지난 50년간 6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남북회담을 지원해온 곳인데요. 그 50주년을 기념해 잠시 후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남북회담 사진과 합의문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는 공간. 그중 과거 남북회담장으로 사용됐던 대회의실을 말쑥한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주최한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에 결선에 오른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남북회담 대표로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토론하면서 남과 북의 입장이 돼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하고자 5명씩으로 구성된 총 6개 팀이 2팀씩 짝을 이루고 남북으로 나뉘어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3분야에서 남북회담을 해보는 건데요. 한국인은 다시 아사아사 파이팅이다! 인사말부터가 실제 회담을 방불케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다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덥지만 우리 모두 앞으로 수세의 계절인 가을을 기다리며 함께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남측에서 의식주라고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농업회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60분의 제한된 시간 안에 펼쳐진 3차례의 남북회담. 수시로 메모지가 오고 가고 정회가 반복되는가 하면 회담장 안팎에서 협상 전략을 짜는 모습들이 실제 회담의 그것들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3분 정도 정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전에 양측의 모두 발언이 모두 끝났으므로 모두 발언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걸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조사를 했는데 다른 걸 얘기를 해버리면 약간 당황스럽긴 해. 한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관철을 시킨다는 것이 자국의 국민들이랑 나라의 상황 이런 게 다 우리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약간 슬프기도 했고. 정치 분야 회담에선 역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만약 북측이 남북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아간다면
우리 측은 각종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에 대하여도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개진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합니다. 특히 북측 대표를 맡은 팀.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전선 부부부장 최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연습했다는 북한 말투로 빼어난 연기력까지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고, 우리 북측의 핵무력은 국채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협상의 물건 취급을 하는 남측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 공화국은 용납할 수 없소. 근 30여 년간 직접 대표로도 참여도 했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도 해봤지만 오늘 깜짝 놀란 거는 어떤 팀은 북측 재연 배우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회담 의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회담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치군사 분야 북측 72팀. 결국 1등을 차지한 뒤 수상 소감 역시 북한식 말투로 쏟아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의 상을 주셔서 기쁘기가 고지였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진정으로 진전되어서 통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회담임에도 각자의 목표와 살아온 가치가 현저히 달라져 실제 그 어떤 협상보다도 힘들다는 남북 회담. 그 특별했던 경험은 앞으로 청년들이 찾아갈 통일의 길에서 작은 미랄이 될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나들표? 뭔가 나들이라는 것 같아서. 근데 대가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 대들표? 들어가다? 할 때 그 들표에서 철도역군의 입장권을 뜻하는 말로 나들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자어 입장권을 고유어로 다듬은 단어로 철도에서 손님을 마중하거나 배웅하기 위해 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파는 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거의 맞췄는데. 예, 신기하고 제가 좀 천재가 된 것 같은. 우리가 쓰는 말이랑 엄청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평양냉면이 먹어보고 싶어요.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문이었죠. 선선한 공기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데요.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쌀값 폭락으로 근심하는 농민들 뉴스에 안타까워지는데요. 활짝 웃을 수 있는 소식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